책다제가 들려주는 이야기 책들이. 안녕하세요. 두근두근 과학책 함께 읽기 유현정입니다. 오늘은 큐리 부인은 무슨 비누를 썼을까 2.0을 읽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부에서는 계면활성제와 초콜릿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건강과 관련해서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것 중 하나이죠. 담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공동주택에서의 갈등 원인인 층간소음과 흡연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소음에 익숙한 편이라 웬만하면 참 잘 참는데요. 한 1년 전부터는 그 쿵쿵거림으로 동선이 파악될 정도인데, 게다가 전혀 제어되지 않음이 느껴질 땐 너무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리고 두세 달 전부터는 어느 집에선가 화장실에서 자꾸 담배를 펴요. 그럼 주변 화장실을 통해서 그 연기가 이 집 저 집 다 퍼지잖아요. 담배 냄새를 너무너무 싫어해서 이건 진짜 이렇게 원치 않게 간접 흡연의 피해자가 될 때면 이와 관련된 법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담배는 담배를 피우는 1차 흡연자의 건강도 문제이지만 2차, 3차 흡연으로 간접 흡연을 하는 사람의 건강에도 피해를 입힙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흡연도 심각한 사회 문제이고요. 이렇게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에는 중독성 강한 독성 물질인 니코틴, 그리고 우리 몸의 산소 결핍을 유발하는 일산화탄소를 비롯해서 타르, 벤젠, 아세톤, 나프탈렌, DDT 등을 포함 4천여 개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작은 담배 안에 정말 엄청난 양의 화학물질이 들어있죠. 문제는 그 화학물질 중에는 암 유발과 같이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정말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어요. 태어난 지 몇 개월 안 된 아기의 머리카락에서 흡연자 수준의 니코틴이 검출되었다는 소식이었는데요. 심지어 이 아기의 부모는 아기의 곁에서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고, 밖에서 흡연을 한 후에도 충분히 옷을 털고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또 담배를 끊기 힘든 이유가 바로 이 니코틴에 중독되었기 때문인데요. 니코틴은 폐를 통해 혈관으로 들어가서 온몸에 퍼지죠. 그렇게 해서 뇌에 도달하는데 20초도 안 걸린다고 합니다. 뇌에 도착한 니코틴은 도파민을 분해하는 걸 방해해서 그 도파민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도파민 농도가 증가하면 긴장이 풀리게 되겠죠.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 담배를 더 찾게 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 니코틴이 우리 몸에서 언제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니코틴의 반감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보면요. 일단 흡수된 니코틴은 대사를 통해서 코티닌으로 변환된다. 그 후 약 2-3일 몸에 더 머무른다. 니코틴의 체내 반감기는 2시간 정도이다. 그러나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줄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니코틴의 반감기가 보통 사람보다 짧아서 자주 흡연을 하는 경향이 있다. 니코틴이 간에서 분해된 뒤 다른 물질로 변하고 완전히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3일이다. 니코틴의 치사량은 약 50에서 60mg이고 담배 한 개비를 흡연하였을 때 몸으로 유입되는 니코틴의 양은 약 1mg이다. 코카인의 치사량이 약 1000mg인 것과 비교하면 니코틴의 독성이 대단한 것을 알 수 있다. 하루에 담배 한 갑 이상을 피우는 애연가들은
치사량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니코틴을 매일 몸속으로 주입하는 셈이다. 다시 말해 자발적으로 매일 죽는 연습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담배를 처음 접한 경우에 어지럽거나 메스꺼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것은 담배가 타면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때문입니다. 우리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해서 이 산소를 우리 몸 구석구석에 전달해주는 일을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산소와 일산화탄소를 흡입하면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아닌 일산화탄소와 결합을 합니다. 일산화탄소와 결합하는 헤모글로빈이 많아질수록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은 힘들어지겠죠. 또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와 결합을 하면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이 되는데요. 이 결합은 비가역적이라서 더 이상 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일산화탄소가 왜 우리 몸에 위험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일산화탄소가 문제가 되는 것은 헤모글로빈이 산소보다도 일산화탄소와 결합을 더 잘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흡연 결과 혈액 내 일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신체 각 부위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서 일시적인 산소 부족 사태를 겪게 된다. 특히 뇌에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부족하면 약간의 두통을 느끼며 정도가 심하면 졸음이 온다. 초보 흡연자들이 담배 연기를 마시고 난 후에 느끼는 약간의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은 일산화탄소의 순간 중독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산화탄소는 도시 오염된 공기에도 많이 있는 편이다. 그것은 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휘발유의 불완전 연소 혹은 주방용 화석 연료의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로 변한다. 다음으로 함께 읽을 내용은 새집 증후군입니다. 새 책, 새 옷, 새 차, 새 집 이런 새 것들은 뭔가 설렘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 차를 타거나 새 집에 들어가면 그 새 것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요. 이걸 오랫동안 맡으면 숨 쉬는 것도 약간 불편하고 머리가 아플 때도 있고요. 특히나 집은 계속 그 공간에 머물러야 하는데 이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면 생활이 불편해지겠죠. 이렇게 새 집에 들어가서 살 때 건축에 사용된 자재나 새 벽지 등에서 나오는 화학물질로 인한 두통, 호흡곤란, 천식, 비염, 아토피 등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것을 새집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때 원인이 되는 것이 휘발성 유기화합물인데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들이 왜 새집 증후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보면요. 휘발성 유기화합물은 동물과 식물 모두에서 배출된다. 동물이 방출하는 메테인, 나무가 내뿜는 아이소프렌 같은 탄화수소가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집단장 혹은 건물의 외관 보호를 위해 페인트 칠을 하는데 보통 신나라고 부르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사용하여 페인트를 녹이고 희석시킨다. 또한 세탁 과정에서 기름 얼룩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하는 물질도 증기압이 높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다. 사실 집을 짓거나 실내 장식에 이용되는 각종 재료들 대부분이 화학물질이다. 천연 재료라고 하지만 오래 보존하거나 멋진 치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새집 내부에서 검출되는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화합물로는 아세톤, 벤젠,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을 꼽을 수 있다.
합판, 장판 재료, 접착제, 나무바닥재, 카펫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뿜어내는 원천은 다양하며 그 종류도 수십 가지가 넘는다. 여러 가지 휘발성 유기화합물 중에서 특히 폼알데하이드, 포름알데히드라고도 하죠. 이 물질이 새집 증후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공기 중에 쉽게 증발이 되고 그럼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공기 중에 1ppm만 있어도 자극을 준다고 해요. 그리고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백혈병이나 폐암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다행히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대요. 저자의 표현에 의하면 마치 스펀지에 물이 흡수되는 것처럼 녹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정화를 위해서 물을 담아두면 좋고요. 물론 그 물은 자주 갈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철에 이사를 하는 경우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여름철에는 높은 기온 때문에 건축 재료에서 폼알데하이드가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빠져나올 수 있으므로 환기를 자주 시키면 새집 증후군에 따른 각종 이상 증세를 빠른 시일 내에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겨울철에는 이사 전에 집이 비어있게 되면 난방을 하여 집안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실내 온도가 높으면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더 쉽게 빠져나오므로 환기를 시켜 이를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 또 두세 차례 같은 방법을 반복하면 폼알데하이드 같은 물질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천연 재료라고는 하지만 그 재료의 마감 처리에 사용된 물질 혹은 접착제 등에도 얼마든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배출될 수 있다. 즉, 천연 재료라는 단어가 주는 안도감은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총 2부에 걸쳐서 생각의 힘 출판사에서 나온 여인형이 퀴리 부인은 무슨 비누를 썼을까 2.0을 함께 읽어봤는데요. 저와 함께 읽은 내용 외에도 선크림, 물, 콜라,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에어백, 고어텍스 암모니아 등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재미있게 담겨 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다 하고 싶었거든요.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모두 함께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읽는 즐거움을 위해서 제가 남겨놓을게요. 나머지 이야기는 퀴리 부인은 무슨 비누를 썼을까 2.0 이 책을 통해서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 책의 좋은 점이 꼭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옆에 두고 그때그때 각자 관심 있는 이야기부터 읽어 나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요. 그럼 전 여러분과 함께 읽을 또 다른 과학책을 가지고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